네, 안녕하세요. 이 세션 사회를 맡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태동입니다. 저는 환경에너지정치, 기후변화정치를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체인 기후적응 리빙랩 사업단 연구 책임을 맡아서 기후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세션 참 흥미로운 세션입니다. 물론 외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스트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벌어져야 할 곳인 지역과 그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세 번의 아주 흥미로운 그 발표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발표는 15분 정도를 해주시고 저는 좀 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컨트롤하는 편이어서 제 이 스톱워치로 소리가 나면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고 15분이 딱 되면 이때쯤 멈춰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토론은 7분 정도, 네, 맥스로 한 8분 정도까지 해주셔야지 그 토론을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 아까 전에 또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궁금하신 것도 많고 코멘트도 있으실까 싶어서 플로어의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자들이 리스폰스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첫 번째 발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정현경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정연경입니다. 예, 소개하시면서 약간 텀을 두시길래 시상식 발표인 줄 알고 순간 놀랐습니다. 예. 오전에 너무 재미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전에 이제 글로벌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파트는 지역, 또 지역 중에서도 가장 단위가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주도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연구를 중심으로 좀 고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부분은 너무 이제 다 잘 알고 계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있었던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의 주요 결과에 있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파리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용량 확대,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후퇴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있어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감축해야만 이제 탄소 중립 역시도 이제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제 장애 요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이제 가장 큰 장애 요인이고 이 주민들의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도 사실은 그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은 좀 나아갈 수 없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붙는 이제 플랜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수용성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특징은 이제 보통 사회 정치적 수용성, 우리가 수용성을 이야기할 때 시장 수용성, 그 지역사회 수용성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수용성은 이 사회적 괴리 현상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90% 이상이 확대한다, 동의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이라든가 시장에서도 아까 민간 섹터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이 수용성 부분은 확보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제 지역사회 수용성, 우리 지역의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을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90%가 넘던 동의율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괴리 현상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논문들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 보면 이제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가 지역에 설치됐는데 지역에 도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환경만 파괴한다. 그리고 이런 절차적인 것과 분배 문제 외에도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산에 이렇게 보통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풍속 신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요인이라든가 환경 안전 요인, 지식 인지적 요인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갈등 원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방법이 이제 분배적 정의 측면과 절차적 정의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해결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런 분배적 정의 방식과 관련돼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신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모범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요인이고, 특히 이런 분배적 정의와 관련돼서는 이제 국가 정책에서도 이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일정 비율 이상 있을 때 REC와 관련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추가 이익이 나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 이익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2018년도에는 거의 한 건 정도였다고 본다면 2022년대는 이런 제도의 영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 참여형 이제 우리가 이익공유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분 참여라든가 펀드형 참여 이런 형태라고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되는 직접 사업형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운영 주체에 따라서 제가 구분을 좀 해본 내용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민 주도형 사업 또는 커뮤니티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좀 개념화했을 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직접 출자를 하고 또 발전소의 수익과 배당뿐만 아니라 운영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화로 봤을 때 이제 직접 커뮤니티가 직접 발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마지막 범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커뮤니티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같이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고 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라든가 지역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커뮤니티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운영 관리를 마을법인이 수행을 해서 발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높은 수준의 책임과 역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을 주도로 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시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두 협동조합의 정관을 비교했을 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극복이라는 굉장히 공공적인 담론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한다면 마을 에너지 협동조합은 마을 에너지 생산과 조합원의 소득 향상,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굉장히 이제 마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커뮤니티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 측면에서는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같이 결합된 모델이고 사업의 목표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이라는 지역 재생이 같이 합쳐진 네 가지 중요한 우리 굉장히 핫한 트렌드가 합쳐진 모델이고 이것은 결국 마을 주도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에너지 생산 판매 그리고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 발전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인 정의로운 전환, 공정 전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가지 주제가 상호 연결된 융복합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대부분 이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가는 지역은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농촌 지역에 농촌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소득 향상으로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기존 사업과 굉장히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장목반, 체험마을과 같이 기존의 농촌 소득 사업과 내가 하던 사업을 좀 사업화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태양광은 재생에너지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인 운영에 대한 경영 지식이 요구되는 굉장한 정책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이 분배적 정의라는 것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단계에서는 사업 기획이라든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수기형 참여 과정 설계와 운영,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가 확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여주는 표는 제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인데 이런 수기형 과정에서는 의사소통이 수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또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를 통해서 새롭게 정보와 자료가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었을 때 이런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용성뿐만 아니라 이런 주체들의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관련된 내용이고 따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관련되었던 쟁점 우리가 보통은 보상 중심이라든가 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막 ODA 사업 그런 부분 얘기할 때도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사람들의 역량 강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마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발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REC, SMP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법인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지역 재생이라는 관점으로서 이 에너지 전환을 지역 에너지 전환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재생에너지 디벨로퍼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느라고. 네, 제가 노안이 와서 이게 조그만 글씨가 안 보여서 좀 머뭇거렸던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방금 그 발표해주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에너지 전환 혹은 정의로운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특히 지역에서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커뮤니티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1세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외교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국제 협력을 할 때도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갖고 간다고 한다면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가는 거기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는 그것도 하나의 외교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김민정 박사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로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김민정입니다. 방금 전에 들으셨던 발표도 그렇고 제 발표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방금 들으셨던 첫 번째 발표에서 같이 로컬 레벨에서의 중요성 또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이제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전략을 짤 것인가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야 한다.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연구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원래 그 제가 썼던 페이퍼는 좀 ESG의 그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이 측면에 좀 좀 방점을 둬서 발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공기업의 ESG 에너지 전환 사례, 그리고 ESG와 에너지 전환 사례 비교 분석을 하는 연구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ESG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 ESG라는 게 그럼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ESG를 논할 때는 사실은 재무적인 이익도 ESG를 통해서 이제 증대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그 ESG 경영 전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공공재적인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는 그 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경제 내에서 에너지라던가 뭐 철도, 항공과 같은 운송 분야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의 핵심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 부문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공기업의 특성상 이런 영리성도 추구를 하지만 공공성을 굉장히 추구해야 하는, 그러니까 돈만을 쫓을 수는 없는 그런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윤 추구와 동시에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공기업의 ESG가 필요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ESG 경영을 공기업이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이 정부와 민간 간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고, 또한 그 경제와 공적 서비스 사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실질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부문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업이 이윤 추구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이러한 사업 모델들이, 이런 전략들이 민간 부문에도 퍼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공기업의 어떤 ESG 경영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ESG 논의를 그동안 너무 많이 해왔지만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 기업을 위주로 이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민간 기업의 특성에 맞춘 ESG의 어떤 평가라든가 그 기준이라는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공기업의 어떤 ESG 전략 마련이나 평가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 이 연구의 특징이고, 또 어떤 특징들에 좀 주목을 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공기업이 자체가 왜 존재를 하느냐, 그럼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고성과 영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사업일지라도 이 공기업은 사실 국가의 어떤 재정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통해서 조금 그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에너지 전환과 같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서 어떤 주주와 이 대리인의 관계, 주인 대리인의 관계로 좀 명확하게 정의가 된다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 상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이 사업의 ESG의 어떤 전략이나 사업 성과 같은 것들이 그 주가에 바로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것이 실패한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경우는 결국에는 국가가 정해놓은 거대한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어떤 단순한 그 문제 해결을 하면서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좀 거시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국가의 기반 산업에 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할 때 그러면 공기업의 ESG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제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커다란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ESG의 적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 공기업이 ESG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동시에 기준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비전화, 그리고 지표화, 마지막으로 공시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전화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개념이자 가장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전사가 지향해야 하는 좀 궁극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징 이 공기업의 비전은 그러면 뭐가 달라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 단순한 주주이익의 극대화 보다는 이 ESG 관련 요소들이 기업의 비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언급이 돼야 한다라는 점을 통해서 ESG가 적용되고 평가돼야 한다라는 기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지표와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를 좀 추상적으로 세웠을 때 이거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가 해서 세부 목표를 세우게 되고 또 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목표들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필요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지표화의 기준으로서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 지표가 당연히 이제 ESG 평가에 혹은 ESG 평가 지표의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또 공기업이 속해 있는 사업 분야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 지표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것을 ESG를 평가하고 지표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양적인 지표에 치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들. 그런데 공기업의 ESG의 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양으로 숫자로 나타나지지 않는 지표들도 역시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는 이렇게 열심히 좋은 목표와 비전과 지표를 세워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수집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어떤 그냥 말뿐인 대책인 거죠. 그래서 공시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는 도구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내부적인 어떤 그 주주들에게만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도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 연구에서는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프랑스와 한국의 전력 공급 공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 공급 부문은 사실상 공기업 중에서 자본 가치도 그렇고 고용자 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컨퍼런스의 주제인 에너지 전환과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세계 여러 그 주요 전력 공급 공기업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어떤 사례들을 좀 1차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라고 봤을 때 정부의 지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그룹사가 발전부터 공급까지를 다 어떻게 보면 그 국가 내에서 조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프랑스와 한국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 프랑스와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공통적인 특징이 국가 주도의
EDF의 어떤 그 공기업의 전략 마련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국가들이고, 또 이 OECD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제 부문에서 공기업의 종사자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가이고, 한국은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 공기업이 그 국가 경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회원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비교일 것 같다라고 해서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또 이제 특히 이 전력 공급 공기업이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 전략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특히 이 환경적 경영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뭐 EDF와 한국전력공사의 특징이고 뭐 살짝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전화 측면의 비교입니다. 제가 이제 순서대로 좀 특징적인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좀 비교 분석을 하는 이런 순서로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이 EDF 같은 경우는 제가 불어를 잘 못하지만 raison d'etre라고 해가지고 그 4 pillars and 16 CSR commitments라고 해서 이 네 가지의 큰 기둥, 그리고 거기 네 가지에 해당하는 16가지의 기업의 자발적인 의무 사항들을 비전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웹사이트를 가보셔도 그렇고 이 EDF의 보고서를 보셔도 그렇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는 비전이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좀 그 카본 뉴트럴리티와 클라이밋 측면에 좀 오늘은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한전의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나온 것이고, 여기에도 역시 ESG의 형태로 좀 전략 방향이라던가 좀 거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제 핵심 미션이 홈페이지 그리고 경영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특히 이제 ESG 중에서도 특히 환경의 측면 그리고 탄소 중립의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인가의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국가들이 프랑스와 한국이 국가들이 세운 에너지 정책에 맞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둘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EDF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비전을 그 UN SDG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 비전은 어떤 SDG 목표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요런 자발적 의무를 지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기업의 홈페이지 상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발견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 한전 같은 경우는 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측면을 굉장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 그럼 ESG를 좀 잘 안 하고 있나? 비전에 좀 안 들어가 있나라고 봤는데 보니까 이 환경 보건 안전 경영 원칙이라는 것을 핵심 경영 원칙으로 좀 소개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ESG적인 요소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또 앞에서 보셨던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이런 비전들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표화의 측면인데 이제 왼쪽이 사실은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보셨던 그 네 가지의 필러가 맨 왼쪽에 있는 색깔로 표시된 탭이고, 그 다음에 CSR 커미트먼트라고 나온 게 그 필러에 따라서 선정했던 16개의 CSR 커미트먼트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떤 목표를 세워서 세부 목표를 세워서 어떤 수치를 달성을 할 거냐라는 것을 지표로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과 목표가 지표와 이렇게 연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한전의 그 역시 같은 경영 보고서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좀 지표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올해에 어떤 그 환경적인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비전에 맞추어서 이 비전에 부합하는 어떤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측면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기준 중에 이 지표 측면이 EDF와 한전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F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과 세부 목표와 지표가 명확하게 연계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이 성과 지표들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목표는 뭐였고 우리가 얼마나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정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의한 지표의 목표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이게 우리의 비전에 어떻게 부합을 하느냐 이런 성과의 측면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ESG를 평가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위험한 요소가 뭐냐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긍정적인 성과만을 취합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도의 측면에서 이렇게 좀 사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사후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그런 특성이 좀 적절한가라는 그런 우려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시 측면에서는 두 기업 다 자발적으로 그 기업의 이 ESG 관련 요소들을 공시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근데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것과 플러스 국가에서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산업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환경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ESG 정보들을 이 정보 공개 법적 의무의 그 일부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에너지 공기업의 ESG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에너지 전환, 국가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안보라든가 어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안정성의 측면을 당연히 고려한 그런 전략들이 이 공기업의 그 에너지 전환 전략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특히나 아까 이해관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ESG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기업이 어떤 그 사업 수익성이 없는 혹은 떨어지는 그런 에너지 전환의 사업들을 조금 선도적으로 주도를 함으로써 이것들이 민간 기업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확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공기업의 특성상 결국에는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동기화되어서 돌아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 목표를 국가에서 명확하게 세우고 또 그것을 이 에너지 공기업들이 실천적으로 전략으로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 그러한 양상을 통해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전환 혹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비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데에서 커테일먼트, 출력 제한, 힘들게 비싸게 만든 재생에너지가 버려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섹터 커플링, 특히 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양수발전이라든지 수소경제와 결합하려는 그런 시도,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연구입니다. 네, 그러면 세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저희 토론, 아주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한 분당 한 7분 정도 해야지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환 용인 탄소중립 지원센터장, 연구지원센터장님, 그리고 김현정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부소장님. 지금 공정한 전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계속 3G로 아주 열심히 또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박사님, 그래서 다 이 분야에 아주 정말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대로 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용인시에서 왔습니다. 용인시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여러분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국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시도센터,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태동 교수님께서 이렇게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글쎄요, 저는 뭐 별로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근처에서 이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와서 오전 세션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네 하는 생각을 뒤늦게 좀 깨달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가 많이 됐고, 특히 오후 이 세션에서 세 분 발표자 선생님들 발표에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저기 환경부 쪽에서 환경 정책 행정 쪽에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환경 정의 관련된 일들을 이제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정현경 교수님께서 이제 이 정의의 이제 개념을 이제 절차적 정의 이제 주로 강조해 주셨고, 분배적 정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안 하신 교정적 정의라고, 환경 정의의 3요소 그래가지고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그런데 저는 교정적 정의 일을 주로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 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자를 구제하는 업무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공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경 피해 구제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령 환경 피해 구제법이라고 있고요. 환경오염 피해 책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로 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절차들이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인으로 아마 들으셨던 거는 가슴 아픈 환경 피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업무를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이 정의 그러면 제가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좀 이 에너지 전환에 관한 정의로운 전환은 또 좀 결이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공부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가 용인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앙정부와 이제 이렇게 뭐 국제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하던 그 일을 이제 끝내고 지역사회로 딱 내려가니까 이제 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일단 이웃이 있고 시민이 있고요. 주민이 있고요. 지방 공무원이 계시고요. 지방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제 아주 정말 리얼하고 풀려야 풀리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정영균 교수님께서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아주 그냥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 적용해야 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뭘 해야 될지를 그 지역에 맞는 걸 골라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짜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막연합니다. 이게 가령 지금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 있고, 시도계획을 만들고 시군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내년 5월까지 이제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 이제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이슈들을 다뤘는데, 좀 생각을 달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어떤 얘기냐면, 가령 기후 변화, 기후 위기를 어떤 기회 요인으로 해서 거기서 기회 소득을 창출하자. 이제 이게 경기도의 모토이기도 한데, 태양 에너지 협동조합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거일 수 있죠.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 그 기본계획 안 지금 수립하고 있는 안에 다 아이템으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 기회가 되는 요인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참여, 동원 이런 것들이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면에
커뮤니티 차원의 이제 공동 행동으로 가는 거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영기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 커뮤니티 에너지 공동 에너지 디벨로퍼 이런 분들의 역할이 참 정말 필요하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 가면 사실은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계시지만 또 이 지역에는 뭐 여러 현안 중에 이런 현안은 사실은 아직 현안이 돼 있지 않거든요. 의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하실 만한 마땅한 분들이 없고 한데 그래서 커뮤니티 디벨로퍼 양성 과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아주 적극 공감하고 그걸 내년 사업 계획에 좀 넣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 말씀하신 김민정 교수님 이제 프랑스 EDF의 경영 목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업에서 일할 때 수자원공사 분들이 댐 주변 주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라는 그 의제를 가지고 저하고 같이 프랑스 EDF에 가서 거기서 한 수 배우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전부터 이렇게 기업의 ESG, 지금 ESG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뭐 EHS, CSR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공통점이 우리처럼 중앙 집권적이고 공기업이 큰 역할을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공기업들이 아마 같이 참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태화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는 제주도의 그 에너지 사업에 제가 조금 관여를 했었는데 전기차 공급이나 거기 정말 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제한을 해서 만든 태양광 에너지를 버려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기술적으로도 좀 난제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섹터 커플링 이게 아주 큰 그 규모로 잘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고요. 마지막으로 이태동 교수님께서 최근에 내신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 인식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정입니다. 저의 성을 바꾸셔가지고 집에 가서 혼날 뻔했네. 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포럼이 참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여기저기 포럼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갔던 여성부에서 개최하는 그 글로벌 포럼에서는 대부분 여성이었고요. 그 외에는 99.9999%가 대부분 남성인데 이 포럼은 아침부터 끝까지 여성의 참여를 되게 많이 해서 좀 흔히 볼 수 없는 성비였다. 그래서 글로벌한 추세에 맞춰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김민정 박사님의 발표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김민정 박사님도 이제 디테일한 얘기 해주시고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들도 얘기해주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ESG를 하나의 필러를 독립적으로 보는 시각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제 E와 S, E와 G, S와 G 또는 ESG를 통해서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제 ESG를 보지 각각의 별도의 분야로 보면 또 놓치는 게 많아요. 특히 시너지 분야에서 놓치는 게 있고 연계성이 자꾸 사라지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쪽에서는 좀 다른 얘기, 좀 부정적인 아니면 전혀 색깔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G 얘기는 필러 방식,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인 어프로치보다는 그 융합하는 넥서스 어프로치를 가지고 좀 ESG를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공정 에너지 전환이에요. 이게 지금 예시를 이제 에너지의 핵심인 한국전력공급 공기업을 얘기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빼고 그럼 공정과 전환을 봤을 때
이 ESG에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 공정이란 단어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저스트 트랜지션의 공정 또는 정의로움 이런 거에 대한 그 단어에 부담스러워하는 특히 정치적인 그 분야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이 G에서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이 아니라 인클루시브니스인데 여기는 사실 노동자가 되게 중요하게 들어가야 돼요. 노동자,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에 와 있는 모든 분들, 그다음에 지역과 소비자. 그래서 이거 보면 지역 얘기하니까 바로 S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S 얘기할 때 앞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이 교수님이 그 에너지 기본계획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도 제주 사례를 얘기하셨지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요와 공급의 수요와 공급을 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봐야 해요. 생산을 해줄 수 있는 곳과 소비를 너무 띄워놓고 그 생산자들한테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계속 환경 파괴적이고 걔네들이 희생을 강요하는 송정탄 만들어라. 걔네 그 지역 주민들을 마치 환경 파괴하는 분들, 환경을 뭐랄까요? 환경을 지키기가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이걸 왜 막냐 이런 식으로의 접근법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된 게 이제 그 우리가 에너지 먹는 물 먹는 하마, 에너지 먹는 하마로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한전에서 가당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도시 입지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너무 과다하게 쓰면. 그 얘기는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데 그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하나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생산 소비에 대한 공간적인 인식을 좀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는 균형 발전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균형 발전은 에너지 관점에서 하면 공간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생산, 소비. 물론 앞에서 보고하시는 것처럼 비용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 코스트 어널리시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가 디벨로핑 컨트리가 아니잖아요. 디벨롭드 컨트리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소셜한 밸류를 높게 쳐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보고서를 보면 이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라고 하는데 대자가 아니라 그냥 전환도 별로 없어요. 전환이 아니라 변화가 약간씩 반계단씩 있어요. 전환을 해야 되는데 변화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ESG를 얘기할 때 뭘 넣어야 되냐면 전환을 넣어야 해요. 전환은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피해를, 누군가에겐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소셜로도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조에서 모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는 이 전환이 모든 ESG의 키 이슈로 들어가고 비전부터 인디케이터까지 다 좀 타겟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타겟이 좀 시간적인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교정적인 그런 리스판스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공기업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공공성 강화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 51%만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주주나 사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합니까? 우리가 프랑스처럼 100%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데 이제 공공성의 강화는 그냥 강화하라고 되는 게 아니야. 사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들 자꾸 공공성 혹시 여기 주식하는 사람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화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면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얼마만큼 늘릴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공기업은 정책을 따라갑니다. 근데 정책이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 막 가다가 스톱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기업이 과감하게 어떤 목표를 설정할 수 없어요. 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징벌하죠. 근데 UN 시스템을 보면 그러니까 발음업으로 올라오는 것들은 비징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성하지 못해도
감사원이나 국회나 주주가 막 비난하지 않도록 과감한 그 목표를 세우는 건 인커리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축 얘기만 했는데 이 에너지 섹터에서는 적응도 대전환에 맞춰서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의 주장민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성비 문제만이 아니고 연령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5, 60대들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3, 40대의 젊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내용을 오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양장의 뒷물은 앞물을 밀어낸다고 계속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크게 이제 지역과 기업인데,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건 이제 소위 공정의 문제인데요. 지역은 저는 이제 엊그저께 어느 학회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을 우리가 논할 때는 그럼 지역의 중심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커뮤니티 레벨이 꼭 있을 거고, 우리로 치면 이제 기초, 그다음에 광역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발제는 이제 커뮤니티 레벨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핵심은 어떤 우리가 마을을 바꾸는 건데, 그것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마을들을 보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마을 주민들의 중심을 세워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성 측면에서 외주 전문가,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의 유입에 대해서 보다도 저는 마을 주민들이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영국이랄지 일본의 그 마을 전환의 어떤 중요한 사례들 보면 그 상당히 그 외부의 전문가들을 그 마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오픈된 형태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레벨에서 여러 가지 전환을, 에너지 전환을 얘기를 할 때 그러한 그 마을 자체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단지 에너지만 재생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전환, 그러니까 건물의 전환이랄지 사람들의 어떤 경제활동의 전환이랄지 이런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에서 에너지 전환 마을이 되지 않겠냐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공기업의 ESG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슈를 조금 시장의 문제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선 에너지 전환 시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 에너지의 퇴출, 이제 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 신에너지의 시장으로 진입이 있는데, 그동안에서 공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할 때는 주로 퇴출 부분만에 관심을 가졌고, 그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새로 진입하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엄청난 많은 국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정 투입이 되거든요. 이게 재정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정의롭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깜깜이에요. 재작년만 하더라도 정의로운 전환 예산이 11조가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이, 즉 새로운 시장의 창출 부분에 있어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보다 더 주목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보고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주도의 커테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발상의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생에너지 가장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커테일이 있고, 또 하나는 송전망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송전망의 이슈가 더 사실은 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는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기본적 어떤 마인드와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 재생에너지 생산한 지역에는 소비를 못하냐 이거죠. 거기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주면 송전망 이슈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박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산한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을 일치시키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랄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쓰게 하면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역 참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성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만이 재생에너지의 보급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커테일 문제도 있지만 송전망과 같이 해서 다시 커테일이 새로 수소단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산업과 함께 결합을 해서 커테일 혹은 섹터 커플링 혹은 성전방 문제를 그 지역 안에서 하자고 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 접근성의 전환을 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 분 토론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 전환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네트워크된 분산형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각각의 지역에서 자급적인 그런 에너지 시스템들이 망 연계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재생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재생에너지 원뿐만 아니고 그 그리드와 스마트 그리드와 ESS가 좀 통합된 방식으로 연계가 돼야지 작동을 하는 그런 에너지 전환. 거기에 공정 혹은 저스트의 이슈까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조금 스퀴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또 여기서 유일한 관료 관료들 안 불렀을까요? 유튜브로 다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사실 솔직히 에너지 전환 뭐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믹스의 여러 다양성, 뭐 에너지 시장의 다양성을 많이 봤는데 에너지 시장의 민영화가 이 에너지 그러니까 공정은 빼고 에너지 전환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그 생산된 에너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걸 왜 버릴까? 그걸 그냥 시장에 팔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비싸게 생산됐으니까 가격이 내릴 수가 없는 측면도 있겠다는 싶은데, 만약에 공기업하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보니까 이게 개인이 다 에너지 생산해서 팔게 하는 그런 마켓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경쟁도 되고 그러면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연구된 게 있으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다 받고 그리고 세 분 발표자분들께 다시 리스폰스 하시면서 거기서 좀 녹여내서 리스폰스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분들 만나 뵙기 쉽지 않습니다. 네. 좋은 기회입니다. 뭐 소속을 밝혀주시. 네, 반갑습니다. 녹색기술연구소에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온 이윤주라고 합니다. 제가 저의 질문은 아마 세션 1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제프 재원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 그 오늘 세션 1과 2를 들으면서 저희 이 공정 에너지 전환에는 공정과 전환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전환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프에서는 공정과 관련된, 그래서 뭐 소득 감소라든지 실업에 관련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지원을 하는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제프가 그런 것들 지원한다고 하면은 다른 기후 재원과 좀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여기는 안 계시지만 한희재 교수님이 조금 이따가 혹시 말씀해 주면 그때 그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해주셔서 네. 그리고 혹시 한 개 정도 있으면 한 개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면 각 발표자님께서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지프의 그 소스에 대해서는 한 교수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주신 우리 유일한 관리 선생님. 네.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원래 이 섹터 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의도 중에 하나도 이 에너지를 그럼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섹터 커플링을 고려하지 않고 남는 에너지를 팔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 팔기 위해서는 이 송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야만 팔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개통포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건설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이후에 이 경제적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 방법이 팔 수 있으면 뭐 여기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에 남는 전기를 그 아까 송전선로 해저 케이블 3번인데요. 걔는 역전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남으로 보냈더니 전남 변전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전남에서도 출력 제어가 발생했어. 우리 못 받아. 전남 그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막 데모하고 하세요. 제주도 거 우리 못 받겠다. 제주도는 우리 보내겠다. 이런 그 시스템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 출력 제어 문제는 해소가 상당히 힘든 문제고요. 에너지 전환은 한 에너지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주도 사례가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추장민 그 박사님께서 해주신 이제 자문 그 토론 내용과 관련돼서 좀 의견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지역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가 같이 결합이 되고 뭐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 마을 분들이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에너지와 관련돼서 마을에서 아직 수용하기에는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뭐 지방 정부라든가 이렇게 탄소 중립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에 우리가 이제 지역과 관련돼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100배 동감하는 게 에너지 전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는 뭐 지역 세태라든가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지역이 심각한 문제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이 이런 재생에너지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게 나갈 것인가라는 그 발전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티 단위의 재생에너지, 그 지역에너지 전환이라는 논의를 시작을 해서 이 커뮤니티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모델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에너지 전환이나 커뮤니티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도 사실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게 한 발자국 더 이제 확대되기 위해서 그런 연계도 같이 이루어지는 연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제 용인시 탄소 중립 지원센터장님께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재생에너지 디벨로퍼 양성 과정과 관련된 그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디 이렇게 발표에서도.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귀 기울여 주셔서 제가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 부족한 연구에 이렇게 좋은 코멘트를 많이 주시고 또 플로우에서도 질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박현정 소장님께서 이제 제 연구를 중심으로 좀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소장님이 주신 코멘트를 중심으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ESG가 각각의 분리된 필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연계적으로 융합적으로 넥서스적인 성격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의견에 저도 정말 동감을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발표에는 담지 못했지만 그 논문에는 좀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중요성이라던가 또 지역에서 어떤 에너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자 할 때 이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설득시키고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ESG 전략의 굉장히 핵심적인 측면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플로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정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해 나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좀 EDF의 이 지표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항상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논의를 거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 모든 프로젝트가 다 논의를 거친다라는 것이 목표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것도 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할 때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만 조금 그런 것들이 어떤 미봉책으로서 작동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해결이 돼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그 성비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제가 한전의 그 뭐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이 ESG에서 또 특히 가장 중요하게 가장 특히 기본적으로 다루어지는 게 이 성비 그리고 여성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사실은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겠구나. 그러니까 비전은 굉장히 멋진데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공공성의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아까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거를 정부가 다 틀어쥐고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의 영역에서 이거를 평가의 요소로서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굉장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이 ESG라는 게 민간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들도 이 ESG를 실천하지 않으면 이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궁극적으로는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희진 교수님. 뭐 편하게 하십시오. 네. 아이고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은주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 ZP라는 게 이 사업명은 Just Energy Transition 공정 전환, 정의로운 전환인데 실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컨세셔널 론으로 재정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사업성이 없는 소위 사업성, 마케터빌리티가 없는 곳에는 투자가 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들의 대부분을 보면 뭐 석탄화력 퇴출 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그리드 사업 이런 쪽으로 그냥 거대 인프라 사업이죠 대부분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랜트의 일부분이 그런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사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공정 전환이라고 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석탄 화력에서 퇴출된 뭐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커뮤니티의 뭐 녹색 전환을 위한 지원 사업, 역량 배양, 또 뭐 기술 강화 이런 쪽으로는 실제 돈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발표와 토론 그리고 플로어에서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 지역과 기업에서의 공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